네, 이슈 분석 시간 시작합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이시죠. 최양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윤석열 정부의 막이 올랐습니다. 경제계는 개혁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경제팀이 대한민국 경제 정상화 또 재도약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직면한 과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물가부터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가를 잡는 게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애들이 아플 때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럼 열부터 식힌 다음에 뭐 치료를 하든가 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 것이 가장 지금 뭐 근본이 될 거고요. 예. 만병의 이제 근원이 이제 몸에서 열이 나는 거고 몸에서 지금 뭐 병마와 싸우느라고 열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야 되는데 오늘 취임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취임사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취임사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뭘까요? 자유라는 말이 27번이 나옵니다. 네. 자유, 시민, 자유를 통해서 평화가 오고 평화가 다시 자유를 지켜주고 자유라는 얘기를 굉장히 저도 놀랐어요. 야, 지금 경제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데 자유. 자유라는 거를 뭐 우리가 경제 쪽으로 이제 우리가 붙여보면 사실 뭐 공정한 시장, 그다음에 자본주의, 그다음에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을 지금 애둘러서 말씀하시는 거로 이제 보여지고요. 예. 자유의 확대가 그러니까 자유가 숨쉬는 곳이 번영과 자유시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근간이 되겠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지키는 것, 그 안에서의 공정한 경쟁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조금 많이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일단은 다시 성장 기조에 어떤 방점을 찍은 부분들은 분명히 발견할 수 있고요. 지금 뭐 110개의 국정과제가 나왔지만 1번부터 6번까지를 보시면 1번이 이제 손실보상, 그다음에 2번이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 그 다음에 이제 탈원전, 검찰 신뢰회복, 그 다음에 재정 건전성, 미디어 공정성 뭐 이런 것들이 1번부터 6번까지 딱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경제하고 무슨 이 관련이 있어. 근데 잘 보시면 이것은 물가를 잡겠다는 물가 안정화를 일단 시켜놓고 그 다음에 거기 토대 위에 다른 여러 가지 현안들을 놓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나와 있고요. 자유라는 것이 뭐 저절로 얻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연대 얘기도 나왔고 그러지만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는 다시 한번 도약하는 우리나라, 새로운 국민의 나라 뭐 이런 구호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사상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전체 정책의 기조에는 자유, 개인의 어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또 뭐 포함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정부 물가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 3일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네. 국정과제는 또 5년간 윤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야별로 예산 규모 또 주력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요번에 이제 뭐 항상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전 정부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 네. 전 정부에서는 가장 인수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이 분야가 어디냐면 공정위원회였어요. 공정거래위. 그래서 거기가 뭐 쭉 왔는데 요번에 보면 가장 사실 이제 소상공인이나 손실보상의 주무부처인 중소기업 벤처부가 사실 공약 1번으로 갑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110개 과제 중에 지금 30개가 경제부처에 지금 쏠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탈원전도 산자부. 그래서 산자부가 굉장히 지금 바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시면 6개의 국정과정 추진 방향을 좀 얘기를 했네. 상식이 회복된 반들한 나라가 사실 이제 제일 밑단에서 지금 이제 공정, 자유 뭐 이런 것들을 가면서 여기에는 상식이 회복되고 말잘하고 이런 부분들에는 여기에 소상공인들의 회복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민간이 끌고 가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견제.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보다는 이제 민간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면
뭐 저거는 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다른 얘기로 쓰자면 규제 완화를 굉장히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한 13조 정도가 지금 투입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제 자율창이 담대한 미래를 갖는 이제 과학기술 쪽이죠. 그래서 혁신이 우리나라의 빠른 성장을 갖고 온다는 얘기를 취임사에서 2번이나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뭐 많은 양의 돈이 들어가죠. 61조. 그다음에 이제 따뜻한 동행이라는 복지 부분이 이제 65조가 또 투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글로벌 중추국가, 뭐 글로벌 지금 10대 안에 들어갔지만 더 이제는 우리가 끌고 나가는 부분으로 가는 부분들이 뭐 16조 정도의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과정을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의문이 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또 기대했던 게 뭐냐면 균형 발전,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인데 이거는 이제 균형 발전위가 발족을 하면서 나와서 거기서 조금 더 상세한 공약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면 209조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문정부가 그러면 얼마나 했느냐면 178조, 박근혜 정부에서는 135조를 했는데 사실 보면요, 뭐 사실 이 처음에 국정과제들 나올 때는 굉장히 화려한 수식어가 달린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끝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지금 우리가 좀 역사적인 판단들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1번은 신뢰받는 정부였어요. 그다음에 문정부에서의 1번은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 네. 그래서 저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정과제 1번이 뭐냐면 적폐청산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하여튼 요번에는 일단 손실보상이 1번으로 나오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209조가 나왔는데 뭐 209조가 지금 뭐 많다 적다를 떠나서 과연 이 순서대로 나가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들은 앞으로의 여러 가지 입법 과정이나 그다음에 정책 운영 과정에서 분명히 선우가 바뀐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로서는 환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분야별로 예산 규모 또 주력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출범이 됐습니다. 대외 환경은 물론이고 최근 부동산 시장도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불안한 경제 환경 돌파를 위해서 윤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원장님? 일단 우리가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라도 부동산이 참 바로 그러니까 부동산을 되돌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동산을 정상화하는 부분들을 네. 어떻게 가는 것이 좋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사실 이제 정상화 과정을 가려고 하면 부동산은 잘 아시지만 4개로 지금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주택 공급 확대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부분, 금융제도 또 개선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거복지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동산이요. 한 방에 이게 고쳐지는 그런 분야는 아니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우리 국민들 골탕먹이라고 뭐 20몇 번을 했겠습니까마는 굉장히 큰 그림에 단단한 집을 짓고 거기서 비전하우스가 나오고 그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로 뭐 부동산의 실책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주택 공급 확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세제 확대도 지금 뭐 개편도 정상화하는 것도 뭐 뒤로 가야 되는 뭐 이건 지금 유예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슬금슬금 내려왔다 또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6월 달에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방선거에는 또 후보들이 굉장히 이 인프라 중심의 또는 부동산 중심의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것들을 시스템화하는 부분들로 분명히 가야 되고요. 근데 이제 좀 안심이 되는 거는 이겁니다. 이제 뭐 출범 당시를 문정부와 아주 단순 비교만 하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국무총리, 그다음에 비서실장, 그다음에 경제수석 뭐 등등이 다 관료가 아닌
학자나 정치인들이 오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세요. 한덕수 후보 보시면은 뭐 다 기재부 그다음에 비서실장의 김대기 거기도 뭐 재경원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뭐 또 부총리도 추경호, 뭐 경제수석도 다 기재부 출신, 재경원 출신의 전문 관료로 지금 뭐 채워진 부분들은 분명히 그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소통에는 굉장히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면은 뭐 문정권 제일 초기에 김동연 부총리하고 경제수석하고 뭐 싸웠느냐 아니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 홍남기 부총리도 뭐 추경을 하니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시장의 신뢰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여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진영을 갖춘 것도 조금 안도되는 부분들로 생각이 되고요. 뭐 이렇게 되면은 또 하나의 화두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게 재정 건전성 얘기가 분명히 이제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뭐 돈을 더 쓰는 게 좋으냐 나쁘냐 뭐 금리 올리냐 나쁘냐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까지 얘기를 한다면 재정 준칙을 빨리 제도화해서 이제 미래가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뭐 공무원들의 특히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조금 더 잘 짜여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경제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의 신뢰가 높아진 거는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과거 고 김대중 정부 역시 외환 위기라는 위기 속에서 출범이 됐었는데요. 이 당시 상황과 비교를 해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가 또 관심사입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일단은 네. 인사 자체가 경제를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좀 여쭤볼게요. 야, 이게 뭐 사실 지금 이 윤석열 경제팀 앞에 놓여 있는 숫자는 참 참담하죠. 예. 인플레가 뭐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환율이 지금 뭐 1270, 뭐 1300쯤 바라본다 그러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불리한데 자, 김대중 이 정권이 들어올 때는 급성으로 병을 앓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만성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년에 뭐 코로나19의 그런 여파도 있고 그 전에 우리가 기저 질환이 있었던 거죠. 뭐냐면 잠재 성장률이 너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지금 힘들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만은 자, 급성 때는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적당한 그리고 아주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동행하면서 바로 일어날 수 있지만 이제 다시 경제 성장을 갈라 그러면 굉장히 험한 부분들로 지금 갈 수밖에 없고 지금은 다시 한번 성장에 방점을 두는 게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사회로 가는 성장을 지금 해야 되는 큰 변환점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더 많이 되고 힘도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들어온 경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받아들인 경제를 무인도 경제라고 한번 해봤어요. 예. 그게 뭐냐면 무인도는 지금 이 여러 가지 지금 고립무원에 있는 이런 무인도에 지금 가 있는 듯한 이 상황으로 가는데요. 자, 도부터 얘기를 하면은 너무나 지금 자금이 많이 해서 마약처럼 이게 도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가 됐고 인플레. 그래서 거기서 인자를 땄고 무에는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무역 적자가 우리가 네, 지금 심각하죠. 굉장히 뭐 1월부터 4월까지 지금 3달이 적자고 2월 달만 흑자였거든요. 무역 적자가 이렇게 난 적은 그리고 뭐 그렇게 우리가 뭐 기억이 별로 안 나는 분야니까 무역 적자에 인플레에 뭐 마약 같은 그런 지금 부채들이 깔려 있는 부분 무인도 경제이기 때문에 조금 만성으로 온 병에 대한 지금 진료와 처방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과 윤석열 정부의 이 경제 성과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는 과거 당선 전부터 이 양도소득세 폐지, 네.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는데요. 자본시장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까요? 자본시장 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내놨죠. 그래서 뭐 주식 뭐 투자상품 과세제도 합리화하는 거, 예. 그다음에 공매도 제돈, 그다음에 제도 개선, 그다음에 물적 분할 관련해서 이제 주주들 뭐 보호하는 거, 상장 폐지 요건 정비하는 거, 내부자 규제 강화하는 거, 외환시장 선진화하고 이런 부분들인데요. 자, 이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이제 문 정권의 어떤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그 분야의 정책 하나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뭐 패착이라 그럴까요? 조금 성과가 안 나왔던 부분은 결국은 스피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일 논란을 많이 했던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네, 최저임금 너무 급했다. 그대로 놔뒀으면 지금 10,000원 넘었어요. 근데 초기에 17% 10% 올리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 과유불급이라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게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지금 재정 건전성도 지금 우리 40%뭐 이건데 40%가 문제가 아니고요. IMF나 월드뱅크에서 10차례 이상 지적하는 게 뭐냐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자본시장이라든가 여러 군데 지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도들 이런 것들은 진짜 한 번에 이거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뭐 굉장히 시장 교란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과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 그리고 또 여야 간에 협치하는 과정들을 꼭 지켜주시면서, 그래야 자유는 지켜지는 거고 혁신이 살아나고 그렇게 우리 시장이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국정과제 내용을 보면 공매도 관련된 내용이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에 다소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네. 관련 정책이 조삼모사로 끝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지금 이제 180 이제 담보 180%, 140%, 105%, 그다음에 뭐 보유 기간 90일 여기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근데 자, 공매도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세계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사실 또 어느 면에서는 뭐 제도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뭐 우리가 선진국 MSCI에 이제 들어가면은 우리 시장도 조금 더 활발해질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자본시장의 선진화된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녹여드리냐가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자, 공매도를 철폐하든 공매도를 재개하든 간에 너무나 급작스러운 변화만 안 주면 시장은 분명히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우리가 성급하게 이거를 아니다, 이건 꼭 해야 된다, 조금 더 소통 과정을 가지면서 우리가 밥을 좀 뜸을 오래 들이면 밥이 맛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시장과 소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나가야 되고요. 공약에서 이제 뭐 조금 나왔었습니다. 뭐 선거 과정에서 나왔지만 그것이 이제 조정되는 과정이 인수이고요. 인수의 100대 과제가 그대로 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새 정부가 하고 이제 강요들이 재정비가 되면 다시 한번 뭐 경제 뭐 성장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진짜 뭐 지금 뭐 제가 한 4-5번 얘기를 하자면은 이번 정부야말로는 시장에 소통이라는 그런 큰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글로벌 경제의 퍼펙트 스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윤석열 정부 역시 임기 직후를 경제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주변의 우려에도 주요 보직의 기재부 출신 인사를 강행을 했고 국정과제를 통해서도 경제부처의 위상이 높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여러 가지 지금 효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이야말로 시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신뢰감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성장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답이냐? 맞습니다. 성장을 가는데 이제는 성숙을 위한 성장이지 양적인 성장을 위한 그런 성장 정책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각 나라의 근간을 자유와 민주주의, 그다음 시장자본주의라고 놓는다면 많은 대화와 소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금 110대 국정과제는 딱 5년짜리로만 보이거든요. 윤석열 국정과제도 분명히 25년, 3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장기적 국정과제가 분명히 이 기간 내에 개발이 돼서 구축이 돼야 되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5년짜리로 해서 지금 된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경제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짜 15년, 20년 동안 계속 나라의 부와 나라의 생활의 질을 높여줬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장기화된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협치 속에, 소통 속에 우리 미래 전략, 국가 발전 전략이 나오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번 정권에서 할 일 중에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